경제학부 김영재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 경제 성장률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일정 부분 예상을 했었죠. 예. 사실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고 강국이고 네. 중국도 사실 굉장히 대국이고 강국입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관세가 처음에는 10%, 30%,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45%, 네. 125%. 예. 이거는 두 나라가 교역을 못한다라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어젯밤 속보에 따르면은 한 90일 동안, 3달 동안 관세율을 대폭 낮추어서 한 10%, 30%를 한번 해보자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번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적고요. 트럼프 대통령 또는 행정부가 제가 느끼기에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발표 내용에 좀 오락가락합니다. 예, 여러 차례 오락가락했었고 네. 기자들도 수시로 이제 물어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1차적인 이런 성과가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지속될지 네.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결되는 데는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발표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 될 게 아니라 뭔가 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주제 나눠볼 텐데 최근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금년도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었다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 전망기관은 한국은행을 좀 좋아하고요. 예. 대외 전망기관은 IMF를 좀 믿습니다. 예. 국제통화기금이죠. 네.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난 1월달에 이제 한 번 또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고 네. 지난 4월 하순에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 아니 우리나라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수술도 많이 하고 예. 하고 있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 난다는 것은 제가 보는 데는 아마 굉장히 이례적인 처음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며칠 전이죠.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금년도 1, 4분기 성장률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네.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0.2%입니다. 네. 이렇게 볼 때 아마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이 1.5%까지 전망을 했었는데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예. IMF가 세계 전체적으로도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세계 전체적으로도 0.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2.8%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신흥개도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사실 관세 전쟁 폭탄을 일으킨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성장률도 무려 0.9%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 전망치가 한 1.8%입니다. 네.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예. 큰 규모가 1.8% 속도로 굴러가고 한국은 작은데 1.0%로 굴러가니까 어떻습니까? 부가가치가 훨씬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있고요. 대신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 정부가 이제 목표치를 제시합니다. 네. 예. 금년도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는 5.0% 내외죠. 야, 네네. 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똑같이 지난 1분기 금년도 1분기 성장률 추정치가 5.4%입니다. 우리는 역성장, 예. 중국은 예상보다 더 높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이제 중국에 대한 금년도 전체 성장률을 좀 낮췄죠. 낮춘 게 0.6%포인트를 낮추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입니다. 매우 높죠. 예. 미국은 1.8, 중국은 4.0, 한국은 1.0. 예. 좀 이해되시죠?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선진국과 신흥국 대부분의 국가 성장률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크게 작용했을 거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관세 폭탄, 관세 전쟁이죠. 네. 뭐 기본 관세, 보편 관세, 그다음에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 네. 철강이나 자동차. 그다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네. 예. 나아가서는 상호 관세를 해서 차별적으로, 차등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아침에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WTO 기본 원칙에 100% 위반되는 위배된다. 그런 예.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직접적으로 정책적인 충격이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인 이슈에 플러스 경제 외적인 이슈를 결합시키게 됩니다. 안보라든지 다른 네. 이슈까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고요.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 전체적으로 네.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하나는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대폭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누적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최대 5.5%에서 지금 아직 4.5%입니다. 네. 예. 고작 1%가 좀 포인트가 떨어졌고요. 한국은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고금리에 좀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3.5에서 2.75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좀 내리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국제 유가입니다. 아, 예. 네. 예, 아직까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동 사태도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유가도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내려갔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요. 환율이 어떻습니까? 어제는 또 내려갔다가 어제는 예. 또 왕창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관세 폭탄에다가 예를 들어서 고금리의 누적 효과, 네. 그다음에 국제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그 결합되면서 네. 경제 성장률에 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무려 1%포인트 하락으로 큰 충격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1%포인트 하락의 의미가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저는 이걸 사실 정책 위반자 또는 정치가 또 저 같은 뭐 공부하는 사람들도 정말 이번에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정말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에 취약하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네. 뭐 이미 수년 전에 한국의 수출 수입의 규모가 GDP 대비 50%가 훨씬 지났거든요. 네. 이게 자랑거리도 될 수 있지만은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여주는 꼴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동시에 그 수출 국가, 교육 대상국이라든지 수출 품목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좀 더 다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보십시오. 미국 중심, 중국 중심, 동남아 중심 이래 되다 보니까 네. 직격탄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은 역시 한국 경제는 내수 기반이 약하다, 취약하다 이런 걸 이제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금년 초에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발표를 했었죠. 예. 가장 핵심이 이제 뭐 지금 많이 듣고 있는 대외 신인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는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건을 조성하고 네. 지방정부가 더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현대나 삼성이 미국에 다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산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지어지면 좀 부산으로 올 수 있도록 예, 예. 좀 외쳐주세요. 예, 외치면 옵니까? 그럼 많이 외치겠습니다. 예. 아니 교수님 이게 약간 예. 바보 같은 질문인가 싶기도 한데 예. 이렇게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게 사실 또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길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그건 약간 좀 다른 개념이죠. 여기서 대외 의존도라면 수출 수입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두었었고요. 네. 예.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인식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95년 또는 최근에 오면 올수록 네. 생산 활동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생산 요소가 누가 소유하는가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예를 들어서 부산에 거대 기업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부산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자리 생겨나면 소득이 생겨나죠. 네. 그 소득이 있으면 소비가 생겨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당신이 높은 관세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면 미국에서 생산활동해라. 그러면 관세 안 내도 됩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요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자, 지금 글로벌 불확실성 경제 성장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미국의 관세 폭탄이 사실 뭐 2025년에 가장 큰 글로벌 이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글로벌 불확실성의 가장 큰 원인일 텐데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한 향후 전망 그리고 또 미중 관세 협상의 타결 가능성 이게 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 교수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방금 하신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본인도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오락가락 한다는 것은 예상이 잘 안 되고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 오락가락이라는 게 또 의도된 오락가락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다로 합니다. 두 가지. 예. 의도된 것도 있고요. 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 지금 제가 이야기로 미국 내에서 반 트럼프 시위라든지 또는 뭐 미국 내에서 물가 상승 그러니까 파월 그 연준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유추해 보면은 예. 의외로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IMF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0.9%포인트 떨어진다 이거지. 네, 예. 네, 네.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래 했다가 어쩔 수 없이 물러서게 되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중국 이야기도 잠시 했었는데 이 트럼프 정책이 오래 대변될수록 뭐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힘들어지고요. 네. 미국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미국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미중 관계도 타결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뭐 한두 번 미팅이라든지 짧은 기간에 타결될 가능성이 좀 적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과거에 뭐 핑퐁 외교라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조금 전에 중국 이야기는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야기로는 중국도 피해가 크죠. 왜냐하면 그 중국의 대미 수출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상호 인식을 하고 해결하는 데는 쉽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다. 예, 그리고 상당수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이런 걸 바라볼 때 비록 시간은 걸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미중 간의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 전체가 다시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또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좀 반복될 확률이 높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나름 준비해야 되지만은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예,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 미국발 관세 폭탄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부산 경제가 처한 어려움은 괜찮아질지 정부와 부산시의 대응에 대한 또 의견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핵심은 이제 부산이죠. 예, 예. 부산은 저는 뭐 사실 여러 측면에서 잠재력도 있고 유리한 점이 많은데 네.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있고요.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의 주 교육 대상국이 뭐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본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다 매우 힘들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주력 수출 상품이 철강, 자동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것들에도 미국이 중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이렇게 볼 때 그 부산이 이번 그 관세 폭탄으로 받는 영향은 더 크지 않을까.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1% 이하니까 부산은 더 낮습니다. 더 낮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산 상공회의소가 발표했었는데 아마 두 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BSI라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100이 이제 기준인데 예. 예. 매우 낮습니다. 음. 그래서 일부 그 기업하시는 분들은 부산이 뭐 플러스로 성장하겠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 하는 숫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아마 MBC 주변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임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비어진 비어 있는 상가. 곳이 많다 이런 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산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중소 또는 수출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금 이거 대폭 많이 늘었습니다. 예. 지원금 굉장히 예. 필요한 거죠. 예.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플러스
구조 개선. 저는 지원 플러스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산업 구조의 변화. 이거는 단계적인 정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또 중요한 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내수 기반 확충을 해야 되는데 부산은 저는 조금 전에도 이제 크루즈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안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바로 마이스 산업이거든요. 저는 마이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어렵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개발이 꼭 필요하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짚어주셨는데 중소수출기업 지원금 이거 필요하다.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구조개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또 내수 기반 확충하는 크루즈 기반 마이스 산업 이런 것들도 좀 잘 발전을 시켜야 되고 첨단 기술 개발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늘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어려운 경제 이슈가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